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대공학의 집약체라고 불리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율주행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만 실제로 그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정확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자동차공학회가 정의한 6단계 레벨의 상세한 기준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현재의 실제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대학생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릴게요. 자율주행 기술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우리 사회의 법률과 경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까지 통째로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히 차가 혼자 가는 것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공학적 메커니즘과 사회적 약속들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전공 지식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미래 모빌리티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던 자율주행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아마 운전자는 편하게 잠을 자거나 신문을 보고 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모습일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화면 오른쪽을 보세요. 여전히 우리는 운전대를 잡고 전방을 주시해야 하죠.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는 과연 지금 진짜 자율주행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요? 미디어에서는 연일 완벽한 자율주행이 곧 올 것처럼 말하지만 그 단어 뒤에 숨겨진 실제 기술적 한계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하던 자율주행의 이미지와 실제로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기술 사이의 간극을 해부해 보려고 해요. 기술적으로 차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과 인간이 책임을 지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학적 사고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기술적 의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을 부르는 이름은 정말 많습니다. 오토파일럿,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등 제조사마다 부르는 명칭이 제각각이라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자동차공학회에서 제정한 J3016 표준입니다. 2014년에 처음 만들어진 이 기준은 미국 교통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 산업과 법률의 표준이 되었어요. 이 표준은 자율주행의 단계를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총 6단계로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각 단계는 단순히 기능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시스템이 주행 환경을 얼마나 통제하는지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공학도로서 우리가 기술을 논할 때 이 표준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의사소통의 오류를 줄이고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부터 이 6단계 계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올라가 보며 그 차이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의 진화는 마치 계단을 하나씩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레벨 0인 자동화 없음 단계부터 레벨 5인 완전 자동화까지 이어지는 전체 로드맵이 눈앞에 펼쳐져 있네요. 그런데 이 계단을 오를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기준은 무엇일까요? 센서의 개수나 알고리즘의 복잡함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기준은 바로 누가 운전의 주도권과 책임을 쥐고 있는가입니다. 낮은 단계에서는 인간이 주도권을 갖고 시스템은 보조만 하지만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 주도권은 점점 자동차의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레벨 2와 레벨 3 사이에는 아주 큰 변화가 있는데 이는 단순히 기술의 향상을 넘어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주도권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이 계단을 바라보면 자율주행의 발전 방향이 훨씬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이제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레벨 0부터 그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며 우리 기술의 현주소를 찾아봅시다. 첫 번째 단계인 레벨 0은 비자동화 단계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차량의 제어권은 100% 인간에게 있습니다. 시스템은 그저 지켜볼 뿐이죠. 예를 들어 차선을 살짝 벗어나려고 할 때 핸들에 진동을 주거나 사각지대에 차가 접근할 때 경고음을 울리는 기능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스템이 오직 경고만 할 뿐 차량의 움직임을 절대 직접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꺾는 모든 판단과 동작은 오로지 운전자의 몫입니다. 공학적으로 보면 센서가 위험을 감지하고 알람을 발생시키는 단순한 피드백 루프만 존재할 뿐 제어 알고리즘이 물리적인 액추에이터에 관여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안전 보조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주행의 주체는 여전히 인간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율주행과는 거리가 멀지만
안전한 운전을 돕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술들이 2단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벨 0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2010년대 이전에 탔던 대부분의 차량이 2단계에 속합니다. 후방 주차 센서에서 나는 삐삐 소리나 빙판길에서 바퀴가 헛도는 것을 막아주는 브레이크 잠김 방지 시스템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기능들은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만 자동차 스스로 길을 찾아가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능동적인 스티어링 제어나 브레이크 개입이 없는 단순한 안전 보조 시스템인 셈이죠. 오늘날의 첨단 자동차들과 비교하면 아주 원시적인 단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경고 시스템들이 쌓여 지금의 고도화된 자율주행 센서 기술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타는 오래된 중고차나 부모님이 예전에 타시던 차를 떠올려 보세요. 운전자가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기계는 그저 상태를 알려주기만 하던 그 시절, 그것이 바로 자율주행의 시작점이자 기준점이 되는 레벨 0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계단을 한 칸 올라가 레벨 1에 도착했습니다. 레벨 1의 명칭은 운전자 보조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시스템이 차량의 움직임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중요한 제약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속도를 조절하는 종방향 제어나 방향을 바꾸는 횡방향 제어 중 단 하나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앞차와의 거리에 맞춰 속도를 조절해 준다면 핸들은 운전자가 직접 조작해야 하고 반대로 차선을 유지하며 핸들을 조작해 준다면 속도는 운전자가 조절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동화의 첫걸음이지만 아직은 반쪽짜리 자동화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공학적으로는 제어 시스템이 다차원 제어가 아닌 단일 차원 제어에만 집중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는 여전히 운전의 대부분을 책임지며 시스템은 운전자의 특정 수고를 하나 덜어주는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레벨 2를 대표하는 기술은 바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이 일정한 속도만 유지한다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레이더 센서를 이용해 앞차와의 간격을 알아서 조절하며 가속과 감속을 반복합니다.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고마운 기술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운전자가 발은 쉬고 있지만 손은 여전히 핸들을 꼭 잡고 있죠. 차선을 맞추거나 코너를 도는 것은 시스템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항상 핸들을 잡고 모든 돌발 상황을 주시해야 하며 시스템이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즉각적으로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레벨 1은 어디까지나 운전자를 보조하는 도구일 뿐 운전의 주도권을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술의 편리함 뒤에는 여전히 인간의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 2단계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레벨 2 부분 자동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레벨 1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스템이 속도와 방향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앞차와의 간격까지 맞추며 달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운전자는 고속도로 같은 단순한 구간에서 발뿐만 아니라 손도 잠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학적으로 2단계는 여전히 운전자 보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스템이 주행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행 환경을 감시하고 판단하는 최종 책임은 100% 인간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차가 알아서 가는 것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 의무를 가집니다. 레벨 2는 기술적으로 매우 진보한 단계이지만 운전 주도권의 본질적인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도로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자율주행 수준이 바로 2레벨 2입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현대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2단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공학적, 사회적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운전자의 과신 현상입니다. 시스템이 너무 매끄럽게 운전을 잘하다 보니 운전자가 이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착각하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잠을 자는 등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레벨 2 시스템은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나 복잡한 공사 구간 등을 완벽히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핸들에서 손을 떼지 말라는 경고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심리적 요인이 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아주 위험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편리함에 속아 안전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레벨 2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에서 가장 넘기 힘든 거대한 장벽, 즉 캐즘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레벨 2와 레벨 3 사이일 것입니다. 이 두 단계 사이에는 단순히 센서 몇 개가 더 추가되는 수준이 아닌 책임 소재의 전환이라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레벨 2까지는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책임을 지지만 레벨 3부터는 특정 조건 하에서 주행의 주체가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즉, 사고의 책임도 제조사가 지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눈을 떼도 되는가입니다. 레벨 2는 주행 중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하지만 레벨 3부터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동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이른바 아이즈 오프를 부분적으로 허용합니다. 이 질문 하나가 자율주행의 진정한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공학적으로는 시스템의 신뢰도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완벽해야 한다는 뜻이며 법적으로는 새로운 안전표준과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대한 골짜기를 넘는 것이야말로 자율주행 상용화의 핵심 과제입니다. 레벨 3는 조건부 자동화 단계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조건입니다. 무조건 어디서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밀 지도가 있고 날씨가 좋으며 시속 60km 이하의 고속도로 정체 구간 같은 아주 특정한 운행 설계 영역이 충족될 때만 시스템이 주행을 전담합니다. 이 조건 안에서는 운전자가 핸들을 놓고 영화를 보거나 이메일을 확인해도 됩니다. 운전자가 시선을 거두고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초의 단계인 셈이죠. 하지만 시스템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을 마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순간 시스템은 운전자에게 제어권을 다시 가져가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공학적으로 보면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하다가 책임의 주체를 인간으로 넘기는 이 제어권 전환 과정이 레벨 3의 가장 까다로운 핵심 기술입니다. 기술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지만 여전히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과도기적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벨 3 차량을 탈 때 꼭 알아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0초에서 15초입니다. 시스템이 더 이상 주행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어권 전환 요청을 보내면 운전자는 늦어도 15초 내에 반드시 운전대를 잡고 주행에 개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차량은 비상갓길에 멈추거나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죠. 벤츠의 드라이브 파일럿이 이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며 레벨 3 시대를 열었습니다. 공학적으로 이 15초는 운전자가 다른 일을 하다가 상황을 파악하고 운전에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지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레벨 3 차량 내부에는 운전자의 상태를 감시하는 카메라가 달려 있어 운전자가 자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즉시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편리하지만 언제든 다시 운전자가 될 준비를 해야 하는 긴장감이 공존하는 단계입니다. 레벨 4는 고도 자동화 단계로 우리가 꿈꾸던 진짜 무인 주행에 아주 가까워진 단계입니다. 레벨 3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스템이 제어권 전환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닥쳐도 차량이 스스로 안전하게 멈추거나 회피합니다. 즉, 운전자의 개입이나 비상대기가 전혀 필요 없는 상태죠. 하지만 여기에도 한 가지 제약은 있습니다. 바로 지오펜스라고 불리는 특정 지역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정밀 지도가 완벽하게 구축되고 인프라가 지원되는 특정 도시나 구간에서만 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구역을 벗어나면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낮은 단계로 전환되죠. 공학적으로는 특정 영역 내에서의 완벽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단계입니다. 운전자가 아예 잠을 자거나 자리를 비워도 되는 진정한 의미의 자동화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벨 4 기술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피닉스에서는 운전석이 텅 빈 채로 승객을 실어 나르는 로보택시 서비스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죠. 구글의 자매사인 웨이모가 대표적인 선두주자입니다. 이 단계가 우리 삶에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자동차를 대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내가 사서 관리해야 하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할 때 불러서 타는 공유 기반의 서비스로 진화하게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죠. 공학적으로는 수많은 센서 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이 결합하여 도시 전체의 모빌리티를 최적화하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가 됩니다. 아직은 특정 도시로 제한되어 있지만 기술의 안정성이 검증됨에 따라 그 영역은 점점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전공 수업에서 배우는 스마트 시티의 핵심 요소가 바로 이 레벨 4 로보택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침내 자율주행의 끝판왕 레벨 5 완전 자동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리적 한계도 기상 조건의 제약도 없습니다. 정밀 지도가 없는 시골길이나 폭우가 쏟아지는 밤길,
그리고 복잡한 도심 한복판 어디에서든 자동차가 인간보다 더 안전하게 주행합니다. 자동차 내부 설계부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운전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차 안은 사무실이나 영화관 혹은 침실 같은 움직이는 생활 공간으로 변신하죠. 공학적으로는 인간의 인지 능력을 모든 면에서 뛰어넘는 범용 인공지능 주행 알고리즘이 완성되어야 도달 가능한 영역입니다. 단순히 길을 찾는 수준을 넘어 도로 위의 모든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궁극의 기술력입니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우리 삶의 공간을 확장해주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레벨 5는 2026년 현재 여전히 이론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엣지 케이스라고 불리는 수많은 예외적 돌발 상황 때문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야생동물, 차선이 아예 보이지 않는 눈 쌓인 길, 공사 중인 도로에서 수신호를 하는 인부의 동작 인식 등 기계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은 직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소한 일들이 인공지능에게는 거대한 벽이 됩니다. 공학계에서는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완벽히 극복하려면 앞으로 수십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99%의 정확도를 달성하기는 쉽지만 생명과 직결된 마지막 0.001%의 완벽함을 채우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부터 익혀야 합니다. 레벨 5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지만 그 과정에 놓인 수많은 기술적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공학의 묘미이기도 하죠. 겉으로 보기에 레벨 2 차량과 레벨 3 차량은 비슷하게 길을 잘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늘과 땅 차이의 기술력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센서 구성입니다. 레벨 2는 주로 카메라와 레이더에 의존하지만 레벨 3부터는 주변을 3차원으로 정밀하게 스캔하는 라이다와 오차 범위가 수센티미터 이내인 고정밀 GPS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까지 비싼 장비들을 넣을까요? 바로 시스템이 주행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을 오판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센서의 중복성, 즉 다중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카메라가 햇빛에 눈이 멀어도 라이다가 거리 정보를 주고 레이더가 물체를 놓쳐도 다른 센서들이 보완하는 구조죠. 법적인 인증 절차 또한 레벨 3는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통과해야 하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주행 실력은 비슷해 보여도 그 아래를 바치는 기술적 신뢰도의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레벨 2와 3의 차이는 그야말로 혁명적입니다. 레벨 2에서는 핸들에서 손을 잠시 뗄 수는 있어도 핸즈온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떼면 즉시 경고가 울립니다. 시선 또한 항상 앞을 봐야 하는 아이즈 온 상태여야 하죠. 반면 레벨 3는 특정 조건에서 핸들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 되고 시선을 돌려 책을 읽거나 업무를 보는 아이즈 오프가 가능해집니다. 핸들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부분적인 예스를 허용하는 최초의 단계가 바로 레벨 3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시간입니다. 운전이라는 노동에서 해방되어 그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시스템이 요청하면 즉시 복귀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지만 이동의 본질이 노동에서 휴식으로 바뀌는 엄청난 경험적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설계할 미래의 자동차 실내 디자인도 바로 이 사용자 경험의 변화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주변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잘 파악하는지 궁금하셨죠? 그 비결은 바로 센서 표정 기술에 있습니다. 인간에게 시각, 청각, 촉각이 있듯이 자동차에게도 여러 종류의 감각 센서가 있습니다. 먼저 카메라는 사물의 색상과 형태를 인식하여 신호등이나 표지판을 읽습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쏴서 주변 사물과의 거리와 속도를 아주 정확하게 감지하죠. 여기에 빛을 이용해 주변을 3차원으로 스캔하는 라이다가 더해지면 완벽한 공간 지각 능력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센서들이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하나의 입체적인 환경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안개가 끼어 카메라가 안 보일 때는 레이더가 힘을 쓰고 레이더가 작은 물체를 놓칠 때는 라이다가 잡아냅니다. 이 복잡한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병합하여 최적의 판단을 내리는 알고리즘이야말로 자율주행 공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감각이 하나로 합쳐져 자동차에게 초능력을 부여하는 셈이죠. 자율주행의 눈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강력한 장비를 하나 꼽으라면 단연 라이다입니다.
라이다는 레이저 빛을 쏴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사물을 3차원 화소 데이터로 재현합니다. 화면을 보세요. 카메라가 보기 힘든 캄캄한 밤이나 햇빛이 너무 강한 역광 상황에서도 라이다는 주변 환경을 마치 대나처럼 선명한 입체 지도로 그려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결정적인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사물의 위치를 단순히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수 밀리미터 오차 내로 물리적 공간을 확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기술 발전으로 크기는 작아지고 성능은 높아진 고체형 라이다들이 등장하면서 대중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처럼 카메라만 고집하는 진영도 있지만 대다수 제조사는 레벨 3 이상의 안전을 위해 라이다를 필수적인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습니다. 빛으로 세상을 보는 기술, 라이다가 자율주행의 안전 기준을 한 단계 높여 놓았습니다. 자율주행차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까요? 레벨 3부터는 법적 쟁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면의 순서도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었는가입니다. 만약 시스템이 주행을 전담하고 있었다면 1차적인 책임은 차량을 만든 제조사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핸들을 잡으라고 요청했는데 운전자가 응답하지 않았거나 시스템의 작동 범위를 고의로 벗어난 경우에는 다시 운전자의 책임이 됩니다. 이처럼 레벨 3 시대의 사고조사는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차량에 저장된 엄청난 양의 시스템 데이터 로그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공학적으로는 사고 상황을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데이터 신뢰성이 중요해지고 법적으로는 제조물 책임법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술이 인간의 책임을 덜어주는 만큼 그 기술을 만든 이들의 책임은 더 무거워지는 법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보험산업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동차 보험료는 운전자의 나이가 몇 살인지, 성별이 무엇인지, 사고 경력이 어떠한지 같은 인구 통계학적 정보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시대에는 이런 정보들이 무의미해집니다. 대신 차량에서 전송되는 실시간 시스템 데이터가 보험의 기준이 됩니다. 이 차가 어떤 소프트웨어 버전을 사용하는지, 센서의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율주행 모드를 얼마나 안전하게 사용했는지가 보험료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죠. 공학적으로는 데이터 텔레매틱스 기술이 보험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미리 감지하여 보험료를 실시간으로 조정하거나 안전주행을 유도하는 개인 맞춤형 보험 상품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보험사는 금융회사를 넘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정보기술 회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차의 데이터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자율주행 시장은 크게 두 갈래, 즉 투트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소비자를 위한 고급 세단 중심의 고속도로용 레벨 3 시장입니다. 독일의 벤츠나 BMW 같은 브랜드들이 앞장서서 고속도로에서 손을 떼고 갈 수 있는 기능을 판매하고 있죠. 두 번째는 특정 도시 거점에서 운영되는 기업 간 거래 중심의 로보택시 레벨 4 시장입니다. 미국의 웨이모가 대표적인데 정해진 구역 내에서 완벽한 무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율주행은 기술의 완성도와 사용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출퇴근길에 휴식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효율적인 대중교통의 대안이 되고 있죠. 각 지역의 법규와 인프라 상황에 맞춰 최적화된 자율주행 서비스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뿌리 내리고 있는 역동적인 시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현실 체크 시간이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광고에서 사용하는 화려한 마케팅 명칭에 절대 속지 마세요. 오토파일럿이나 풀 셀프 드라이빙 같은 이름 때문에 많은 분이 지금 당장 차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한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현재 시중에 판매되어 우리가 직접 살 수 있는 대부분의 일반 차량은 여전히 레벨 2 수준입니다. 운전자의 지속적인 주시와 개입이 필수적인 단계라는 뜻이죠. 기술의 명칭과 실제 레벨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능을 과신하는 순간 이는 곧 치명적인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학적 지식을 갖춘 여러분이라면 이름 뒤에 숨겨진 기술의 진짜 단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단계에서 허용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전은 기술이 완성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의 한계를 정확히 아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자율주행 기술에는 ODD,
즉 운행 설계 영역이라는 보이지 않는 한계선이 존재합니다. 자율주행은 만능이 아닙니다. 특정 조건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시스템은 즉시 작동을 멈춥니다. 폭우나 폭설로 센서의 시야가 가려질 때, 도로 공사로 갑자기 차선이 바뀌거나 수신호가 나타날 때, 혹은 정밀 지도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구역에 진입할 때 시스템은 제어권을 운전자에게 던져버립니다. 공학적으로 ODD는 시스템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적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이 영역을 벗어나는 순간 자율주행차는 그저 평범한 자동차가 되고 주행의 모든 짐은 100% 운전자의 몫이 됩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 기술이 언제 잘 작동하는지를 아는 것보다 언제 작동하지 않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 한계선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자율주행차를 살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 기술에 숨겨진 청구서, 유지 보수 비용입니다. 예전에는 가벼운 접촉사고로 범퍼만 갈면 끝날 일이었지만 자율주행차는 다릅니다. 범퍼 안에는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라이다와 레이더 센서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죠. 살짝만 부딪혀도 이 정밀 센서들을 통째로 교체하고 다시 보정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수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여기에 첨단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특약 보험료와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까지 고려하면 차량 유지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쌀 수 있습니다. 공학적 혁신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그 복잡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비용 또한 수반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의 가성비를 따지는 안목 또한 미래의 엔지니어와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역량 중 하나입니다. 이제 자율주행은 더 이상 단순한 공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기술이 우리 사회에 완전히 녹아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의 융합적 시선이 필요합니다. 알고리즘이 마주할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철학적 접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릴 법률적 인프라, 그리고 자동차 소유 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설계까지 모든 분야가 톱니 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하죠.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전공하는 분야가 무엇이든 자율주행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공학도는 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고, 인문학도는 인공지능의 윤리를 정립하며, 경영학도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기획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기술 혁명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의 천재적인 알고리즘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의 소통과 협력입니다. 자율주행이라는 창을 통해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융합적 인재로 성장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딱 3가지만 기억해 봅시다. 첫째, 레벨 2와 3의 진정한 차이는 기술력이 아니라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책임의 주체에 있습니다. 내가 주시해야 하는가, 시스템이 책임지는가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둘째, 기술의 한계선인 운행 설계 영역을 파악하는 것은 미래 운전자의 필수 역량입니다. 내 차가 언제 자율주행을 멈출지 미리 아는 것이 사고를 막는 핵심입니다. 마지막 셋째, 기술 혁신의 속도만큼이나 보험과 법률 같은 사회적 인프라의 정비가 중요합니다. 기술은 사회와 함께 발맞추어 나갈 때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이죠. 이 3가지 포인트만 잘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복잡한 수식과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마음가짐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세요. 지금까지 자율주행의 단계별 특징부터 2026년 현재의 실제 모습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율주행 시대는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것만큼이나 우리 사회가 이 기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합의할지 준비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호기심이 미래 모빌리티를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참고한 자료들은 미국 자동차 공학회 표준과 여러 전문 리포트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율주행이 가져올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세상을 상상하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